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살려는 생각보다는 남에게 무임승차해서 잘 살려는 도둑심보를 지닌 막장인간들도 있더군요. 필리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할 만큼 치밀했던 아내들과 남편의 사연입니다. 왜 자꾸 명의를 들먹이는 거야? 선이라는 게 있잖아. 아니, 부부가 되었으면 우리의 돈이지 너무 쫌스러운 거 아니야? 결혼 막차에 올라타며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구세주인 줄 알았던 아내가 알고 보니 내 삶을 시궁창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장본인. 막무가내 아내가 쳐놓은 덫을 뚫고 나와 이제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가족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 제 삶에는 오로지 일 혹은 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맞이인 제가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단 한순간도 옆도 뒤도 돌아볼 틈 없이 무작정 앞을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죽도록 고생한 끝에 40대 중반의 나이에 15억 정도 되는 상가 건물과 50평대 아파트, 땅 몇천 평을 갖게 되었으니 운도 제법 따라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일까요? 그즈음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평생 동반자를 얻었으면 참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늘 혼자인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지인들도 꽤 되었지만 인위적으로 누군가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그즈음 상가 모임에서 아내를 처음 보게 되었죠. 얼마 전 제 건물 주변 상가에 피부관리샵을 개점해 들어온 여자였어요. 사실 아내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부관리샵 사장님이 예쁘다는 소문이 상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직접 본 것은 상가 모임에서였죠. 아내는 뽀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눈에 확 띄는 얼굴이었죠. 게다가 아내의 매력은 입을 여는 순간 더욱 발산되었어요. 새치름하게 생긴 인상과는 달리 꽤 호탕했고 말솜씨도 좋았죠. 저 역시 아내를 흠모하는 다른 남자들처럼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차분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내를 향한 직업 대열의 꽁무니에 서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떤 호감의 표시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는 그 점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어느 틈에 은근슬쩍 제 옆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기도 했고 은근슬쩍 저 같은 사람이 좋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저 역시 그럴 때면 가슴이 뛰었죠. 그런데 얼마 뒤 아내를 달리 보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은회색 SUV가 주차장으로 휙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 차를 피하려고 잠시 걸음을 멈췄는데 안에서 아내가 내렸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기다렸죠. 그런데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내리고 그걸 지켜본 아내가 다시 뒷문을 열더군요. 아내는 그 차에서 휠체어를 낑낑거리며 내려서는 익숙한 솜씨로 폈어요. 그러고 나서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어떤 남자를 부축해서 태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려고 얼른 다가갔죠. 제가 함께 부축을 해서 남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니 아내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남동생과 어머니를 소개했어요. 어머니도 남동생도 밝게 인사를 하는데 참 화목한 가족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것이 아내에게 더욱 꽂힌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동생이 2년 전부터 근위축증이 생겨서 졸지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도 거의 20년째 모시고 살고 있었죠.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사실 남동생을 돌보는 간호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오늘은 볼일 보러 가서 제가 대신 온 거예요. 저는 돈을 벌어야죠. 집안 살림 책임지려면. 그녀 역시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겁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쏠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데이트를 신청했고 힘든 처지에 굴하지 않고 늘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녀와 한평생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이 다 돼갈 무렵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결혼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아내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화려한 예물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제가 원하는 아내를 얻었단 생각에 행복지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아내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상 외의 사건은 결혼 후 집들이에서 생겼습니다. 제 가족인 어머니와 남동생과 곧 결혼할 여자친구, 그리고 아내 가족인 어머니와 남동생, 남동생을 건사하는 남자 간호사가 모두 집들이에 왔어요. 저는 건장하고 탄탄한 남자 간호사가 늘 신경 쓰였지만 아내는 그 간호사를 가족과 다름없는 가족이라고 주장하곤 했죠. 결국 그날도 당당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참석했더군요. 50평대의 우리 신혼 아파트를 들어오신 장모님께서는 감탄사를 연발하시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셨어요. 신혼살림을 채워넣은 건 아내이지만 제가 오래오래 살 집으로 만들려고 꽤 고급스럽게 집 인테리어를 다시 했거든요. 아이고, 김서방, 여기 인테리어 다시 한 거지? 집도 넓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운 게 참 멋있네. 이거 하느라 돈은 또 얼마나 쓴 거야? 못해도 1억 이상은 들었겠다. 참 좋네, 좋아. 감탄사를 연발하시던 장모님의 다음 말은 저를 당혹했습니다. 여기 방이 몇 개야? 이렇게 넓은데 우리도 여기 들어와서 살면 참 좋겠다. 우리 집은 코딱지만 해가지고. 아이고, 너는 좋겠다, 좋겠어. 엄마도 참, 그러지 마시고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아내가 서둘러 자기 엄마 입을 막는 눈치였죠.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아파트 가격을 대놓고 물어보질 않나 이 집 명의는 누구 거냐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대신 나서셨어요. 급하게 결혼 날짜가 정해져서 집 구하는 게 아주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느라 인테리어 비용도 좀 얹어줘서 꽤 많이 들었다고 했죠. 아닌 말로 아들이 돈 모두 내고 산 집인데 아들 명의인 게 당연한 거라고 짚어주었죠. 그 말에 장모님이 요즘 공동명의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느냐며 우리 딸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게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아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요즘 세금 문제도 그렇고 매매할 때도 어려움이 많아서 다시 공동명의 안 하는 추세예요, 사부인. 어머니는 그 말에 뿔이 나셨지만 좋은 날이니만큼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돌려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히려 장모님은 당장이라도 들고 일어날 태세로 공동명의를 해줘야 애가 남편을 믿고 따를 것 아니냐며 눈치를 주셨었죠. 어머, 사부인, 뭘 잘 모르시나 봐요. 공동명의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돈을 서로 합쳤을 때 하는 거죠. 우리의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파트 공동명의를 둘러싼 어머니와 장모님 간 신경전이 정말 팽팽했습니다. 저는 싸늘해지는 분위기를 막아보고자 자자, 그쯤 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 맥주라도 한 잔씩 하셔야죠. 하며 모두에게 맥주를 따라준 뒤 건배를 청했습니다. 신혼 집들이에 와서 공동명이며 여기 들어와 살고 싶다는 둥 흰소리를 늘어놓는 장모님이 이상했지만 처음부터 미움받는 사위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나마 아내는 염치 없고 예의 없는 장모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한창 사무실 미팅 중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무 중엔 좀처럼 전화를 안 하는 아내였기에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얼른 받았어요. 아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갑작스레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반파됐다고 했습니다. 놀란 저는 얼른 현장으로 달려갔죠. 그곳에 가보니 아내는 도로 한가운데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쇼크 상태인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했죠. 그러고는 제 남동생을 현장에 보내 사고 처리를 부탁했는데 결국 차는 폐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따위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아내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아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죠. 교통사고가 난 며칠 뒤 아내는 입원 치료를 더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뒤로하고 퇴원을 강행하려고 했어요. 이젠 차도 없고 병원비가 아깝다며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병원에 누워있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활력 강한 아내에게 감탄했죠.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몸부터 챙기라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할 때까지 남아있으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몸을 회복한 아내가 저에게 차를 사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에게 차가 있어야 남동생 병원도 데려갈 수 있고 혼자 일처리를 못하시는 장모님 발 노릇도 해주어야 한다고 했죠. 당장 자신에게 차가 없으니 처가 식구들 모두 올스톱 됐다고 합니다.
저에게 차 사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역시 아내에게 차가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아내가 오래된 중고차를 끌고 다니는 게 걱정스러웠는데 결국 차 사고가 났잖아요. 이번 기회에 아내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사주고 수입 중고차 딜러인 남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흔쾌히 당장 차를 보러 가자고 했죠. 아내는 저를 확 끌어안고는 너무 고맙다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흰 벤츠를 뽑아주었습니다. 할부로 산 거고 자연스레 제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아내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좋아했어요. 얼른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 차가 나오면 시승식을 거창하게 해야겠다며 즐거워했었죠. 눈처럼 흰 벤츠 SUV가 도착한 날, 아내는 당장 시승식을 한다며 어린애처럼 좋아하며 친정으로 내달렸어요. 이미 아내의 연락을 받은 처가 식구들이 모두 집 앞에 나와 있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은 장모님은 차 여기저기를 쓸어보고 만져보시고는 이 차 정말 좋다, 정말 좋아를 연말하셨어요. 저는 차 조수석에 타고 장모님과 처남, 간호사가 뒷자리에 탔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아내가 오랜만에 분위기 내보자며 강변을 따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장모님이 질문 사격을 하셨어요. 얘, 이거 얼마짜리야? 우리 김서방이 너한테 사준 거니까 이 차 명의는 너지? 설마 쪼잔하게 이것도 김서방 명의로 한 건 아니지? 장모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답을 요구하셨어요. 하하, 장모님도 이 차를 제가 할부로 끊어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샀어요. 차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타고 다니시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차 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썰렁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뒷좌석 처가 식구들의 싸늘한 얼굴을 둘러보다가 아내 얼굴을 쳐다보았죠. 아내 얼굴 역시 딱딱하게 굳어서 뻣뻣하게 앞만 바라보고 운전만 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풀려고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 한마디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그래도 신차를 뽑은 날 기분 상하기 싫어 좋게 다독여졌습니다. 자기야, 이 차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래서 할부로 했고 그 과정에서 명의를 내 걸로 한 것뿐이야. 그러자 아내 대신 처남이 냉큼 끼어들었습니다. 돈 많으신 사업가시라서 배포가 크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참 쪼잔하시네요. 이럴 때 남자답게 누나 이름으로 턱 사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김서방이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내서 그런가? 참 돈 쓸 줄을 모르네. 김서방 정말 실망했네, 실망했어. 사람 참 좀스럽게. 저는 아내에게 비싼 차를 사주고도 졸지 존팽이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차 사주고도 욕 얻어먹는 사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그만 기분 풀어 라고 다시 말했죠. 아내는 별말이 없었죠. 벤츠 차 안에는 싸늘한 침묵만 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전초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내가 식탁 위에서 자꾸 무언가 세무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는 게 분명해 보여서 저는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게를 새로 연 인테리어 비용을 간신히 막았는데 그 얼마 뒤에 결혼을 하게 돼서 목돈이 들어가고 나니 자꾸 적자가 나서 생활비가 부족하답니다. 우리 두 식구가 사는 생활비로 500만 원을 주고 있으니 아주 풍족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왜 부족하냐고 물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아내의 친정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였죠. 그 생활비는 아내가 전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적자를 메꾸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단 얘기였습니다. 한동안은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6개월 정도만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요구가 황당했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죠.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거냐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말끝을 흐렸지만 생활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작은 돈도 아니고 700만 원을 친정 생활비로 달라뇨? 결혼 전 아내의 친정 생활비는 본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전 굳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생활비 지원은 절대로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울며불며 저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가 식구도 가족 아니냐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 액수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저는 고심 끝에 아내가 원하는 700 대신 100만 원만 딱 6개월 내주겠다고 하고 그 뒤는 단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죠. 그마저도 아내가 처음 하는 부탁이니 매정하게 자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 아니 얼마나 형편없이 생활했기에 당장 생활비가 한 푼도 없다는 건지. 그런데 아내 얼굴이 멍해지더니 좀 지나서는 아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저도 모르게 방어 본능이 발동된 것 같습니다. 들어주면 끝이라는 걸요. 처음에는 우리 부부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면 그때 이후 처가에 조금씩 금액을 늘려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둘러싼 2차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설마 생활비 때문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의상 장모님 앞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쏘아붙이셨습니다. 아니 김서방, 친정 식구는 가족이 아닌가? 우리 애가 얼마나 어렵게 생활비 보태달란 얘기를 꺼냈는데 100만 원? 도대체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우리가 거지야? 거지냐고? 어디 대답해봐 김서방. 저한테 아예 대놓고 호통을 치시는데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한 것이지 아내 친정 식구 먹여 살리겠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장모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정사정 하셔도 거절할 판에 내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시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외부 미팅 핑계로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장모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저는 그 길로 제 사무실을 나와서 아내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아내의 태도는 더욱 황당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거짓 취급한다면서 울컥했거든요. 이 시기 결혼 후 아내의 달라진 태도가 내내 맘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근심이 쌓여갈 무렵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자 간호사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를 따로 찾아올 일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여기저기 해결책을 알아보니 아내가 진 빚은 남편이 갚아주어야 한다면서요? 그게 무슨 와이프한테 빚이 있어요? 누구한테 빚 줬는데요? 아내한테 빚이 있다뇨? 간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간호사는 아내가 지난 12개월간 자기 월급을 안 줬다는 겁니다. 한 달 월급이 400만 원이니 모두 4,800만 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내한테 받아내기가 힘드니 제가 대신 지급해달라는 거였죠. 아무리 가족 같은 사이라도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아내한테 받을 돈은 아내한테 받으라고 말해줬죠. 만약 아내한테 못 받을 것 같으면 아내 매장에 가압류라도 걸든 소송을 하던 알아서 하라고 대꾸했습니다. 결혼 전의 일이니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그 말에 그 간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출입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더 이상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제 앞에서 사라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 남자는 계속 가만 안 둔다며 왁왁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112를 꾹 눌렀습니다. 제 입에서 경찰서죠? 라는 말이 나온 순간 그놈이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문을 부술듯이 거칠게 밀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해서 돌아온 아내에게 낮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는 아내에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너랑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지 이런 일 당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어. 제 말을 들은 아내가 오히려 발끈했습니다. 오빠는 어쩜 그렇게 냉정해. 남도 아니고 와이프가 힘들어하면 오빠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나 같으면 안 그래. 나는 오빠가 힘들어지면 발벗고 나설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달리 보였어요. 뭐랄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이라도 한 듯한 반응이었죠. 결혼한 지 불과 2달. 그 사이에 사건 사고는 왜 이리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왜 유독 아내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 무엇보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변한 아내가 너무 수상했습니다. 네가 그런 맘이라니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건 아니야. 돈 관련 일은 다신 이야기하지 말자.
저는 이런 일이 되풀이될까봐 더욱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 못됐어? 나는 오빠가 참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못된 사람이야. 그 말을 내뱉은 아내는 쿵쾅거리며 침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린애 같은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저 한숨만 났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집요하게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남 차례였나 봅니다. 사무실을 제집 드나들듯 하는 처가 식구들에게 진절머리가 다 났죠. 돈 관련해서 제가 냉정하게 나오니까 이젠 동정심을 들먹였습니다. 처남은 자기 누나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휠체어 신세를 지는 바람에 누나가 병수발 드느라 죽도록 고생했다고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었죠. 이번에 누나가 피부관리샵을 더 키워보려고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런 거지. 우리 누나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저 안 된다고만 딱 잘랐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뒷일 감당할 생각 하나 없이 예산을 짠 것부터 어리석었단 생각이 들었죠. 제 와이프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거래처였으면 당장 손절했을 겁니다. 이 시기에 저는 더욱 바싹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죠. 처남은 그저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넌지시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누나가 돈 걱정에 밤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고 어제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생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한테 일자리를 좀 주시면 제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게요. 저는 처남의 뜬금없는 제안에 소스라치도록 놀랐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은 있느냐고 되물었죠. 처남은 자기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 일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시키는 일은 죽을 각오로 해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심인지 등 이런 정도는 대략 파악이 가능했어요. 근데 처남에게선 진정성이나 의지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처남이 힘든 누나 돕고 싶다는 마음은 잘 알겠어. 처남은 내 대답이 섭섭하겠지만 내 사업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일이야. 경험이나 이쪽 계통 인맥도 많이 필요하고. 미안해. 그러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이 들려왔어요. 자꾸 그러시다가 언젠간 꼭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매몰차면 안 됩니다. 처남은 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젠 아예 되지도 않는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젠 처가 식구들 얼굴만 봐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기 싫어서인지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간호사가 저런 놈을 뭘 믿고 여기 왔느냐? 고 처남에게 말하며 휠체어를 밀고 나갔죠. 이렇게 제 고민이 늘어가던 시기 기쁜 일도 생겼어요. 남동생과 여자친구가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은 겁니다. 두 사람이 사귄 지 벌써 5년째 됐으니 이젠 결혼할 때도 되었죠. 재수 씨는 남동생에게 집착을 보이는 점 말고는 똘똘하고 부지런하고 싹싹해서 제 마음에도 꼭 들었어요. 그 집착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른 채요. 저는 드디어 나를 잡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양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처음 뵙게 된 사돈어른 모두 인자하시고 싹싹하셔서 참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분들을 뵙고는 아주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하긴 두 아들 모두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시키게 되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그동안 두 녀석 모두 결혼을 안 해서 노심초사던 중에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우리 딸 드디어 시집 보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젠 남편이랑 단둘이 오붓하게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화근이 될 줄은 그땐 정말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결혼이든 신혼집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사돈어른께서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고 남동생이 우선 둘이 돈을 합쳐 전셋집을 구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제가 얼른 나섰어요. 이건 제가 동생한테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두 사람이 가진 돈에 제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30평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제 말에 깜짝 놀란 남동생과 그 여자친구가 그건 아니라고 손을 저었어요. 저는 이미 어머니와 상의가 다 된 얘기고 예전과는 시대가 달라져서 처음 시작할 때 아예 든든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동생에게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사업이 어렵거나 힘들어질 때마다 저를 도와주기도 했고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었었죠. 게다가 제가 힘들 때 가족 생활비를 도맡아 왔으니 이젠 그 공을 돌려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죠. 어머니도 얼른 한마디 보태셨어요. 형이 가진 돈을 그냥 거저로 떼어주는 게 아니야. 네가 노력한 만큼 그동안 네가 한 만큼 이제는 되돌려주는 거야. 이런 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도 되는 거야. 이거 참. 그래, 형. 그러면 정말 감사히 잘 받을게. 그냥 받아. 네 인생 포기하면서 우리 가족 뒷바라지한 거 다 알아. 늦어서 미안해. 남동생 상견례 자리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독 웃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죠. 저는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는 동생 커플과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다가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 얼굴이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본 저는 깜짝 놀랐죠. 나중에 저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 일을 그냥 넘기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손에 들었던 핸드백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군요. 저도 이때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 왜 그래? 아까부터 혼자 삐쳐가지고. 그래서야 어디 너랑 맘 편히 다닐 수 있겠어? 우리 도와줄 돈은 없으면서 남동생 집 사줄 돈은 있어? 오빠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어? 말해봐. 처가 식구들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오빠는 정말 인간 말종이야. 아내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계속 제게 쓰레기니 나쁜 놈이라니 막말을 퍼붓더군요. 넌 어떻게 된 게 그저 돈밖에 모르니? 너나 네 입구들이나 다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손 벌리고 내가 지급 보증수표냐? 그런 소리 할 거면 얼른 방에 들어가라. 어? 이렇게 좋은 날 너랑 싸우기 싫으니까. 아내는 아예 아깝거리며 저랑 아주 한판 붙자는 기세였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더 이상 있다가는 아주 아내와 결단나도록 싸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실 소파에 벗어두었던 양복 윗도리를 휙 채워서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할 일 없이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하다가 다시 상가 쪽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함께 술이라도 한잔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마침 치킨집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서 그들과 어울려 술을 한잔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했죠. 그러나 술이 들어갈수록 아내와 결혼한 게 정말 잘한 일인지 후회스러운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집요한 돈 요구는 도무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생활비 500도 모자라서 친정 생활비 700을 요구하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 끝이 보이질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착한 아내가 갑자기 변한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내랑 대판 싸우고 난 이틀 후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아내가 술상을 받았더군요. 저랑 화해하자는 제스처인가 싶어서 아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나니 아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빠도 알겠지만 지금 피부관리샵 운영이 어려워. 그 이유를 알아보니 다른 잘 나가는 가게들은 피부관리 기계를 더 업그레이드 했더라고. 저는 아내가 그 다음 무슨 말을 할 줄 예상했죠. 딱 제가 예상한 말이 아내 입에서 나왔어요. 아무래도 기계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 같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억만 자기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배포에 놀라 눈이 다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기계를 더 늘린다고 갑자기 손님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해봐. 너 그 금액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러는 거야? 오빠는 어쩜 그렇게 다 나 몰라라 해? 정말 내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그래? 오빠는 오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야.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결혼 후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은 입만 벌리면 그저 돈 소리밖엔 없었죠. 넌 어떻게 나한테 돈 뜯어낼 생각밖에는 안 하냐? 나랑 그러려고 결혼했냐? 오빠가 나한테 돈 준 적은 있고 오빠는 그 돈 죽을 때도 싸가려고 그래? 정말 쪼잔하다. 결국 아내와 저는 크게 충돌했어요. 아내는 저를 돈만 하는 구두쇠 쓰레기를 만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랑 행복하게 살 생각 따위는 아내 머릿속에 단 1%도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어서 이혼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혼 결심을 하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난 뒤 남동생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동생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렇더라도 동생에게는 미리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내 결심을 듣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형이 그렇게 결심했다니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잖아도 형수나 사돈 쪽 식구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형수가 정말 형을 사랑하는 줄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남동생이 제게 깜짝 놀랄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친한 부동산업자를 만나서 엉뚱한 얘기를 들었기에 그걸 확인차 오늘 나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남동생의 얘기는 뜻밖이었습니다. 어제 차 계약건 때문에 그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가 신혼집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는 그 집을 내놓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집을 나도 모르게 팔려고 내놓는다니 이게 정말 무슨 소린가요? 이게 무슨 꿍꿍일까요? 저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말 그랬는지 확인을 했죠.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저는 동생한테 그 부동산업자 전화번호를 얻어서 확인 전화를 했죠. 그렇잖아도 아내분이 와서 아파트 가격을 물어보고는 집을 내놓고 싶다고 했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너무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해서 이상했어요. 24억 나가는 아파트를 4억 다운시켜서 20억 정도에 급하게 팔아달라고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 없던 일로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도무지 아내의 구렁이 같은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뻔한 거짓말까지. 저는 얼른 이혼 절차를 밟아서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지금 제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사실 미리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놓고 아내에게 언제 이 얘기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현재 아내의 태도나 처가 식구들의 행동을 봐서는 이혼 절차가 조용히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이왕이면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과 저녁 겸 술자리를 마치고 들어가니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장모님 생신이라서 처가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으니 저랑 도련님이랑 다 오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참 꼬였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혼한 것은 아니니 내키진 않지만 사위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동생까지 불러야 해? 걔는 내일 선약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시에는 이혼을 앞둔 마당에 제 동생까지 대동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에게는 촉이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제가 쌍심지를 켜고 동생이 못 오게 막으려고 했던 걸 보면 말이에요. 아내는 말도 안 된다며 팔짝 뛰었죠. 어머 오빠, 도련님도 오는 게 당연하지. 그동안 우리가 조금 시끄러웠잖아. 사과도 할 겸.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 첫 생신이셔. 그리고 이번에 지인이 있는데 차를 하나 뽑으려나 봐. 도련님 실적 올리시면 좋잖아.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겠냐 말하자 영업 실적 올리고 인사도 드리는 건데 나쁠 건 없다고 했어요. 남동생이 확답을 받고 난 뒤 아내가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재수 씨하고 중요한 데이트 날이었나 봅니다. 한성가라는 재수 씨가 아주 한바탕 뒤집어놓은 모양이었죠. 동생이 간신히 영업 실적 이야기를 해서 올 수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랑 남동생은 제 차를 타고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장모님 생신 선물로 두둑한 현금을, 남동생은 한우 갈비 세트를 준비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떡 벌어지게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어울려 음식과 술을 마셨죠. 그런데 맥주를 두어 잔 먹었을 때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였을까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직도 희뿌연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창고 같았죠. 저도 제 옆에 동생도 기둥에 밧줄로 칭칭 묶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자 간호사가 우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깨어났어? 그러니까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내 말 좀 잘 들었어야지.
그러게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두 사람은 기분 나쁘게 껄껄거리며 웃었어요. 그러면서 남자 간호사가 제 아내의 허리를 자기 팔로 휘감았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이거 안 풀어? 그걸 지금 알았어, 오빠. 아니, 너 바보야? 아내는 아예 막 나가더군요. 하긴 저와 제 동생을 모두 창고 안에 처박아 놓은 걸 보면 그들의 계획이 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제 동생도 끙끙거리며 깨어났어요. 뭐야, 여긴 어디야? 제 동생이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도련님, 아유, 술에 약하신가 봐. 이제 깨어난 걸 보면. 그런데 어쩌지? 너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 동생이 몸부림치며 이거 안 풀어? 안 풀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여기서 살아나갈 가능성은 희박했죠. 그렇지만 이들이 저와 제 남동생을 그냥 살려둔 건 당연히 제게 무언가 얻을 게 있어서겠죠.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 제 뺨을 쓰다듬는데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이제 보니 아내는 그저 뱀 같은 여자였네요. 자, 이젠 시간이 별로 없어. 오빠는 내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해. 통장 비밀번호랑 금고 비밀번호랑 등본이랑 인감 모든 것을 주면 돼. 저는 어처구니 없는 아내의 요구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비번을 알려주면 결국 아내는 저를 그냥 둘까요? 그런 짓은 바보나는 거죠. 제 대답이 없으니 남자 간호사가 다가와서 저를 샌드백 취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에게 비번을 대라고 어차피 말할 걸 더 이상 버티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했죠. 그게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다시 샌드백 취급을 당하는 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로 입을 봉해버렸어요. 아내와 남자 간호사는 서로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얼마나 버틸 줄 한번 보자. 곧 돌아올 거니까 그땐 대답 잘해라. 하면서 창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난 뒤 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형,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 주고 부는 순간 그냥 이대로 끝이야. 동생은 탈출을 꿈꾸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희망은 없어 보였어요. 형, 우린 꼭 살아나갈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모르겠지만 내 여친이 어제 우리가 사돈댁에 간 거 다 알고 있어. 한두 시간만 연락이 안 되면 난리치는 앤데. 동생의 여친, 정말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난리가 나고 두어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라도 연락이 왔죠. 제발 이번에도 그러길 간곡히 바랬습니다. 그로부터 두어 시간 흐른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간호사와 처남이 함께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처남은 자기 다리로 서 있었죠. 저리 멀쩡한 남자가 내내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니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이게 네 본 모습이니? 제 연기력이 참 좋았죠? 우리 매형이 참 생각보다 순진하시네. 그따위 휠체어 없이도 잘 걸어 다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매형한테 경고했잖아요. 그따위로 매정하게 굴면 안 된다고.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야 모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악당의 무리는 애초부터 제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오로지 제 돈을 차지하기 위해 제 발로 악당들이 만들어 놓은 아가리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오호라, 매형. 이젠 모든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쩌나. 이미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은데.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어. 저는 그들에게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얻을 생각은 하나도 없이 남이 가진 걸 쉽게 빼앗으려고 하는 못된 인간들. 아니,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죠. 저는 퉁퉁 부은 입으로 그들에게 아직 너희들은 내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자 간호사는 제게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윽박질렀죠. 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도리질하자 그 녀석이 다시 제게 다가왔는데 처남이 그놈을 말렸습니다. 매형, 얼마나 더 버틸지 어디 한번 볼까? 우리 누나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없을까? 다 이유가 있지. 두 사람만 제거해서는 매형 재산이 다 우리 차지가 안 되잖아. 누나가 사돈 어른을 여기로 잘 모시고 올 거야. 그들은 정말 악당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까지 이리로 데려온다는 거였죠. 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꾹 눌렀어요.
간호사 놈은 저를 다시 샌드백으로 만들려고 저에게 다가왔는데 처남이 다시 한번 그놈을 말렸어요. 저는 처남이 그 녀석을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처남을 회유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차피 내 협조를 얻어내야 너희들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계속 물 한 모금 못 먹었다는 걸 어필했죠. 그리고 하다못해 사형수들도 마지막 만찬을 먹는다는데 밥이라도 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처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놈한테 나가서 밥이라도 사오라고 시켰어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얼마 뒤 남자 간호사가 어느 밥집에서 사왔는지 플라스틱 밥통을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밥통 뚜껑을 들어 밥을 확확 바닥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니 밥상 비슷한 거라도 놔주고 묶인 손도 풀어달라고 요구했어요. 사실 손을 풀어준다고 해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처남 명령대로 간호사가 우리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두자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에게도 또 언제 밥을 먹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다 먹어라. 라고 당부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야 이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들이 또 제게 비밀번호를 말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굳이 서둘러 밥을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불편한 정적을 뚫고 처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 그래?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표 다 끊었다고? 그래서 언제야? 알았어. 여기는 아무 걱정 말고 누나는 내가 시킨 일이나 잘해. 괜히 초치지 말고. 처남의 통화를 귀담아 들은 저는 그들이 일을 모두 마친 후 필리핀으로 출국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리 내게 비밀번호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는 건 그리 간단치 않을 일일 텐데 이미 매입자도 미리 마련해 놓은 걸까요? 아무리 느릿느릿 밥을 먹어도 어느 틈에 밥그릇이 다 비어졌습니다. 그걸 본 간호사는 우리가 먹어치운 밥그릇을 다시 밥통에 담아 밖으로 내놓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처남은 다시 우리 손을 묶으라고 명령하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 밥도 다 먹었겠다. 이젠 비번을 내놓아야지. 안 그러면 재미없을 줄 알아. 네 맘대로 해. 어차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결말은 똑같을 것 같은데. 제 말에 간호사가 주머니에서 가죽 장갑을 꺼내 끼고는 슬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로라고 눈을 감았죠. 그 순간 펑 하고 창고 문이 뚫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찰들 뒤쪽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제 남자들이에요. 맞아요. 야, 너희들 다 죽었어? 거지 발세개 같은 것들이 감히 내 남친하고 아주버님을 이렇게 만들어놔? 너네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동생의 몰골을 확인한 순간 동생의 여자친구, 아니 재수 씨는 막 끌려나가는 남자 간호사와 처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채 그들에게 닿지 못하고 경찰들에게 제지를 당했죠. 경찰 2명이 재수 씨를 양쪽에서 번쩍 들었고 그들에게 대롱대롱 매달려서도 발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재수 씨도 그 차에 올라탔죠. 당황하면 더욱 말이 많아지는 평소 습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처음에 동생에게 연락이 안 돼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나 동생 휴대폰 모두 꺼져 있어서 화가 났답니다. 어떤 여자들이랑 술을 먹는 줄 알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뻔히 데이트 취소를 하고 여자를 만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다 큰 성인, 그것도 남자들이 휴대폰 좀 꺼져 있다고 해서 무슨 별일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처럼 사돈댁으로 달려갔대요. 동생이 그 집에 잘 도착했다고 톡으로 보고를 한 뒤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래요. 그때부터 수십 번 연락을 했는데 계속 전화벨 소리만 울리고 전화를 받지 않더니 어느 순간 핸드폰이 아예 꺼졌다는 거였죠. 그때부터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나 봅니다. 결국 동생의 여자친구는 사돈댁에서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둘이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았답니다. 어머님, 이거 분명 무슨 일 있어요. 이럴 애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아무런 연락 없이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하거나 집을 비우지 않는 사람들이니
하다못해 위치 추적이라도 해달라고 길길이 뛰었답니다. 경찰들도 처음에는 호응을 안 타가 재수 씨가 너무 절실하게 말하고 어머님까지 제발이라는 단어로 부탁하니 마음이 변한 것이었죠. 그렇게 경찰들이 협조를 얻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엉뚱하게도 야산 속 한 창고에서 최종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경찰들이 재빠르게 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형사 2~2명에게는 남아서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3명의 형사가 창고로 쏜살같이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창고가 관할 지역 밖이었기 때문에 창고가 있는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 그곳 형사들을 급파한 것이죠. 이같이 발빠른 수사 공조가 없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재수 씨의 발빠른 행동이 결국 우리를 구해낸 것이죠. 평소 제가 집착이라고 느꼈던 그녀의 행동이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준 걸 보면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었나 봅니다. 저와 동생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부상이 심했던 동생은 여자친구의 정성어린 간호를 받으며 병원에 남았죠. 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와 우리 몰골을 보시고는 통곡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부상이 덜했던 저는 다음날 바로 퇴원의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남자 간호사와 처남은 유치장에 갇힌 상태였고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챈 아내와 장모는 공항 근처 모텔에 은신하고 있다가 막 잡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아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오해야. 우리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나랑 내 동생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너희들을 호의호식하며 잘 살 줄 알았냐? 제 분노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아내는 처음과는 달리 막 내뱉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니같게 뭐라고. 그 말을 내뱉은 아내는 찔끔했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다니. 그 얘기를 들은 눈치 빠른 형사가 얼른 되묻더군요. 필리핀에서 잘 먹고 잘 살았나 봐요. 결혼도 처음이 아니던데 그 남편은 왜 죽였어요? 그 형사의 말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속이기로 작정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사실까지도 다 숨기다뇨. 그런데 그때 그 형사가 제게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들이 치를 대가는 더 커지겠죠. 제가 조용히 자리에 앉으니 형사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아내에게 물었어요. 눈치 빠른 아내는 병으로 죽었다고 대답했죠. 그들은 참 여러모로 놀라운 악당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쁘장한 아내를 내세워 아내와 결혼한 필리핀 남자한테 온 가족이 얹혀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처남은 휠체어를 탄 병약한 사람으로 위장해 동정심을 자아냈고 그 일이 비교적 잘 진행됐나 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2년에 불과했다고 하니 정말 병산 건지는 의문이었죠. 아내의 필리핀 남편이 죽은 뒤 그들은 그가 남긴 재산으로 호화롭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 뒤 돈이 다 떨어져 가자 그들을 먹여 살릴 다음 임무를 노린 거죠. 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들의 레이더망에 제가 걸려든 거죠. 그들은 저를 올가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더군요. 제 눈에 띄기 위해 일부러 상가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예쁘장한 외모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마치 뱀처럼 제게 유혹의 손길을 내민 거였죠. 아내와 남자 간호사는 예상했던 대로 내연관계였습니다. 그들은 20년째 애인 사이로 지내고 있지만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에게 돈을 뜯어서 생활하는 기생충 무리였으니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었겠죠. 아내를 내세워서 다른 남자를 유혹해 돈을 벌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제 집 곳곳에 소형 도청기와 CCTV를 설치해두고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거의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니 참으로 부지런한 면모도 보였더군요. 이렇게 급하게 우릴 처치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가 자기들 요구를 호락호락 수용하질 않으니 결국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게 된 거죠. 그들을 좀 지켜보니 서로 간 의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제때 끄지 않아서 위치 추적을 당했다며 서로서로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한편 그들에게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점은 조금 놀라웠습니다. 아내는 목표물을 유혹하는 역할, 장모와 처남은 정보 수집책 겸 동정심을 사는 역할, 남자 간호사는 힘을 쓰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막장 악당들에게 어울리는 건 그의 합당한 벌이죠. 그들은 가족관계로 묶인 저와 제 남동생을 없애려고 했던 것,
미리 계획을 짜놓았던 것, 우리에게 가했던 수법이나 악재적인 행위들로 인해 1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거죠. 다만 간호사는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을 받게 된 점은 다소 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져야죠. 저는 수소문 끝에 필리핀의 피해자 가족과 연락해서 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 얘기를 모두 들은 그 가족들은 현지 경찰에 강력하게 재수사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들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법무부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죠. 저는 그즈음 감옥에 있는 아내로부터 면회 요청을 받고 일부러 면회를 갔습니다. 그 낯두꺼운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죠. 아내는 자신과 가족들이 필리핀으로 가지 않도록 탄원서를 써달라는 멍멍이 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주겠다고 했죠. 너희들이 그토록 하길 원했던 나라니 꼭 보내주겠다고요. 아내는 울고불고 하소연하며 손을 모아 싹싹 빌고 또 빌었죠. 필리핀은 여러분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은 곳이죠. 저는 아내의 면전에 대고 이후 민형사상 소송을 더 진행할 테니 각오하고 있으라는 경고를 날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요. 상간소송도 진행하고 형사소송까지 걸어서 차근차근 제대로 심판을 받게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곧 필리핀 경찰들이 수사를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하고 필리핀 피해자 가족들 역시 상간소송 등과 형사소송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 악당의 무리들은 내내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는 그 같은 무리들이 사회로 나와서 설치는 꼴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으니 그들은 처절한 법의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과 소송 등으로 바쁘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제 남동생이 유부남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자친구랑 결혼했죠. 하마터면 영원한 이별을 할 뻔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돌이켜보니 그 창고를 부수고 들어온 날 재수 씨가 얼마나 급했으면 제 남자들이에요 라고 소리치던 모습이 생각나곤 합니다. 어머니가 네 남자들이니? 라고 얼굴을 쓰다듬어주면 재수 씨 얼굴은 붉게 물들어가죠. 우리 어머니는 대놓고 재수 씨를 복덩이라고 부르며 예뻐해지고 있죠. 게다가 얼마 전 너무나 귀여운 아기를 낳았으니 우리 가족의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남동생 부부는 물론 우리 어머니, 심지어 저까지도 귀여운 아기의 재롱을 보느라 늘 벙슬거리니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또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은 다시 얻은 소중한 삶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으니 나쁜 일에도 무조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하루하루 소중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